안녕하세요. 역사원입니다. 적국 출신이 어떻게 나라 최고 권력자가 되었을까요? 오늘날로 치면 북한 고위층 자녀가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된 격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이 일이 1400년 전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주인공은 김유신. 그는 신라의 적국, 가야 왕족의 후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라 최고 권력자, 상대 등에 올라왔고 삼국 통일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6세기, 한반도는 세 나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북쪽의 강대국 고구려, 서쪽의 백제, 그리고 동쪽의 신라. 이 세 나라는 서로 영토를 빼앗기 위해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나라 외에 남쪽에 또 다른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가야. 가야는 지금의 경남 지역에 있던 작은 나라들의 연합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했던 나라가 금관가야, 지금의 김해 지역입니다. 금관가야의 마지막 왕은 구해왕이었습니다. 이 구해왕이 바로 김유신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532년, 금관가야는 큰 위기를 맞습니다. 옆나라 신라가 계속해서 쳐들어온 겁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한 구해왕은 가족을 모두 데리고 신라로 갑니다. 그리고 신라 왕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신라 버풍왕은 이 항복을 받아들이면서 구해왕 가족에게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당신들을 신라 왕족으로 인정하겠소. 신라는 골품제라는 신분제도가 있었습니다. 왕족은 성골과 진골, 귀족은 6두품부터 1두품까지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정해지고 평생 바꿀 수 없는 제도였습니다. 구해왕 가족은 진골이 되었습니다. 왕족 대우를 받게 된 거죠.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항복한 나라 출신이었습니다. 신라 귀족들은 가야 출신을 무시하고 경계했습니다. 그렇게 가야 왕족으로 신라에서 살게 된 김유신 집안. 구해왕의 아들 김무력은 자신의 가문을 높이기 위해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554년, 백제가 신라의 관산성을 공격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김무력은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백제군 3만 명을 죽이고 급기야 백제 왕까지 죽인 겁니다. 이 공로로 김무력 집안은 신라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김무력의 손자가 태어납니다. 바로 김유신입니다. 김유신의 아버지는 김서현. 어느 날 김서현은 길에서 한 여인을 보고 첫눈에 반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만명. 만명은 신라 왕실의 직계 혈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왕의 친동생이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만명의 아버지는 이 관계를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가야 출신 따위와 결혼할 수 없다. 만명을 집에 가둬버렸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힘은 강했습니다. 만명은 아버지 몰래 집을 탈출했고 김서현과 함께 도망쳤습니다. 지금의 충북 진천으로. 그곳에서 두 사람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김유신. 595년의 일입니다. 기록에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통통하고 귀여운 아기였나 봅니다. 하지만 김유신이 태어난 환경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가야 출신, 어머니는 왕족이지만 집안에서 쫓겨난 신세. 김유신은 태어날 때부터 불완전한 왕족이었습니다. 김유신이 15살이 되던 해, 그는 수도 경주로 와서 화랑도에 들어갑니다. 화랑도 많이 들어보셨죠? 신라의 청소년 인재 양성 기관입니다. 귀족 자제들이 모여 무술과 학문을 배우는 곳이었죠. 평상시에는 공부하고 훈련하다가 전쟁이 나면 군대로 출전했습니다. 김유신은 화랑으로서 뛰어난 능력을 보였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를 따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리더십이 탁월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김유신은 운명의 만남을 가집니다. 김춘추. 김춘추는 순수 신라 왕족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진지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김춘추도 비운의 왕족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진지왕이 귀족들에 의해 왕위에서 쫓겨났거든요. 대신 진지왕의 조카가 왕이 되었습니다. 바로 진평왕. 그래서 김춘추는 왕족이지만 왕이 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김유신은 김춘추를 주목했습니다. 저 사람은 언젠가 왕이 될 수 있어.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당시 진평왕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딸만 둘 있었죠. 그렇다면 다음 왕은 누가 될까요? 진평왕의 딸이 되거나 아니면 가까운 왕족 남자가 되거나. 김춘추는 유력한 왕위 후보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김유신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군사적 능력으로 저 사람을 도우면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나도 최고 권력자가 될 수 있어. 가야 출신이라는
핸디캡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미래의 왕과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김유신은 김춘추와 더 가까워질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천재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어느 날 김유신이 김춘추에게 제안합니다. 우리 축구 간판 아시죠? 축구는 지금의 축구와 비슷한 공놀이입니다. 두 사람은 김유신의 집 앞에서 신나게 축구를 합니다. 공을 차고 달리고 웃으며 즐겁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김유신이 갑자기 김춘추의 옷걸음을 밟습니다. 옷걸음이 찢어졌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희 집에 가셔서 옷걸음을 다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춘추는 김유신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빈 방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문이 열립니다. 들어온 사람은 김유신이 아니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김유신의 둘째 여동생 문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김유신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동생을 김춘추에게 소개하기 위해 일부러 옷걸음을 밟은 거죠. 김춘추와 문희는 서로 호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몇 개월 후 문희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김유신이 화를 냅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임신을 하다니 불태워 죽이겠다. 실제로 장작을 쌓고 불을 붙이려 합니다. 이 소문이 왕실에 전해집니다. 마침 그날 왕위 계승 1순위인 덕만공주가 김춘추와 함께 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덕만공주는 나중에 신라 최초의 여왕, 선덕여왕이 되는 인물입니다. 저게 무슨 일이냐? 김춘추, 당장 가서 문희를 구해라. 이것은 왕실의 결혼 승인을 의미했습니다. 김유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한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당시 가야 출신과 신라 왕족의 결혼은 금기였습니다. 김유신의 아버지도 같은 이유로 결혼을 반대받았었죠. 그래서 김유신은 왕실이 먼저 승인하도록 만든 겁니다. 이렇게 김유신과 김춘추는 사돈이 되었습니다. 이제 둘은 가족입니다. 629년 김유신 35세, 신라는 고구려의 낭비성을 공격합니다. 고구려는 북쪽의 강대국입니다. 신라가 북쪽으로 영토를 넓히려면 고구려와 싸워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신라군이 패배했습니다. 군사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한 장군이 홀로 말을 타고 적진으로 돌진합니다. 김유신이었습니다. 그는 고구려 진영에 뛰어들어가 적장군 한 명의 목을 베어들고 돌아왔습니다. 이 모습을 본 신라군들의 사기가 폭발했습니다. 우리 장군이 저렇게 용감한데 우리가 물러설 수 있나? 신라군은 기세를 몰아 고구려군을 공격했습니다. 결과는 대승리. 고구려군 5,000명을 전멸시키고 낭비성을 점령했습니다. 이 전투로 김유신의 이름은 신라 전역에 퍼졌습니다. 가야 출신이지만 저렇게 용감한 장군이 또 있을까? 632년 진평왕이 죽고 딸 덕만이 왕이 됩니다. 선덕여왕, 신라 최초의 여왕입니다. 선덕여왕은 자신을 도울 인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선택합니다. 김유신과 김춘추. 김유신은 군사 분야, 김춘추는 정치 분야. 이 둘은 선덕여왕을 중심으로 신라의 새로운 권력 집단이 됩니다. 642년 선덕여왕 제위 11년 신라의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서쪽의 백제가 대대적으로 공격해온 겁니다. 백제의 왕은 의자왕. 의자왕은 신라의 40여 개 성을 순식간에 빼앗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성이 대야성이었습니다. 대야성은 지금의 경남 합천. 여기가 뚫리면 백제군이 수도 경주로 바로 쳐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야성이 함락되었습니다. 신라 조정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한 사람이 특히 비난받았습니다. 김춘추. 왜 김춘추가 비난받았을까요? 대야성 성주, 즉 대야성을 지키던 책임자가 김품석이었습니다. 김품석은 김춘추의 사위였습니다. 김춘추 딸과 결혼한 사람이죠. 그런데 김품석이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성을 내줘버렸습니다. 김춘추가 무능한 사위를 보낸 탓이다. 더 큰 비극이 있었습니다. 대야성이 함락될 때 김춘추의 딸 고타소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사위와 딸 모두 백제군에게 죽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백제가 고타소의 시신을 모욕하려고 감옥에 묻어버렸다는 겁니다. 김춘추는 넋을 잃었습니다. 김유신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대야성은 원래 가야 땅이었거든요. 김유신의 세력 기반이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백제를 멸망시키겠다. 백제를 무너뜨리려면 동맹국이 필요했습니다. 김춘추는 고구려로 갑니다. 고구려의 실권자 연개소문을 만나러. 연개소문은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무서운 인물입니다. 김춘추가 제안합니다. 우리 신라와 힘을 합쳐 백제를 칩시다. 연개소문의 대답은 좋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한강 유역을 우리에게 돌려줘라. 한강 유역은 신라가 고구려로부터 빼앗은 땅이었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지역이죠. 김춘추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땅은 줄 수 없습니다. 연개소문이 화를 냅니다. 그리고 김춘추를 가둬버립니다. 외교 사절로 온 사람을 감옥에 가둔 겁니다. 신라에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김유신이 즉시 움직입니다. 정예 군사 3,000명을 이끌고 고구려 국경으로 달려갑니다. 추운 겨울 눈보라를 뚫고 달렸습니다. 김유신이 국경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은 연개소문. 그는 김춘추를 풀어줍니다. 김유신이 정말 공격할 것 같았거든요. 김춘추는 무사히 신라로 돌아왔습니다. 김유신의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우리는 일심동체다. 내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 하지만 두 사람의 입지는 더 나빠졌습니다. 고구려 협상도 실패했으니까요. 조정의 다른 귀족들은 두 사람을 비난했습니다. 647년 신라에 엄청난 사건이 터집니다. 비담의 난. 비담은 상대등, 지금으로 치면 국회의장 같은 최고 귀족이었습니다. 비담이 강력한 귀족 세력을 모아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목표는 선덕 여왕을 끌어내리는 것. 여자는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 없다. 왜 이때 반란을 일으켰을까요? 선덕 여왕이 병으로 누워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음 왕으로 지목된 사람도 여자였습니다. 선덕 여왕의 사촌 동생 승만공주. 비담은 여왕 제도 자체를 없애려 했던 겁니다. 만약 비담이 성공하면 선덕 여왕과 가까웠던 김유신, 김춘추는 모두 제거됩니다. 집안까지 멸문지화를 당할 수 있습니다. 김유신은 왕실 군대를 이끌고 비담과 맞섭니다. 경주 시내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월성 왕궁에는 선덕 여왕이, 명활성에는 비담이. 전투는 팽팽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하늘에서 별똥별이 떨어집니다. 월성 쪽으로 비담이 군사들에게 외칩니다. 보라, 별이 떨어졌다. 별은 여왕을 의미한다. 여왕이 패한다는 하늘의 징조다. 반란군의 사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김유신 진영은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때 김유신에게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김유신은 연을 만들어 하늘로 띄웁니다. 밤하늘에 연이 떠오릅니다. 멀리서 보면 별처럼 보입니다. 김유신이 군사들에게 외칩니다. 보라, 어젯밤 떨어진 별이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 하늘은 우리 편이다. 왕실 군대의 사기가 폭발했습니다. 기세를 몰아 반란군을 공격합니다. 결국 비담의 난은 진압되었습니다. 비담과 주동자 30명은 참수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란이 진압되기 직전 선덕 여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승만 공주가 새 여왕이 됩니다. 진덕 여왕. 김유신과 김춘추는 이 위기를 극복하며 신라 조정의 확실한 중심 세력이 되었습니다. 가야 왕족 출신 김유신. 태어날 때부터 불완전한 신분이었던 그는 천재적인 정략 결혼으로 미래의 왕 김춘추와 하나가 되었고 전쟁터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며 실력을 인정받았으며 끊임없는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아 신라 최고 권력층에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김유신과 김춘추의 최종 목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백제 멸망, 딸을 잃은 복수. 그들은 이룰 수 있을까요? 그리고 김춘추는 정말 왕이 될 수 있을까요?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